처음에는 데이터 속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어둠 깊숙한 곳에 박힌 희미한 빛. 천문학자들이 대개 노이즈라 부르며 지나쳐버리는 조용한 흔들림. 그러나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프레임이 겹쳐지고 얇은 층처럼 쌓인 관측 자료들이 하나의 깊이로 합쳐지자 그 미세한 이상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떠올랐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팔을 뻗어들고 있는 모래알 하나만큼 작은 하늘의 한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텅 빈 듯 보이는 그 작은 공간. 그러나 웹의 황금빛 거울이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어둠은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되어 아직 들리지 않았던 우주의 목소리였다. 그 한 장의 이미지 안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한 시간이 접혀 있었다. 약 13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빛의 잔해. 지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태양이 성간 물질 속의 가능성에 불과했던 시절의 흔적들이 한 프레임 안에 떠 있었다. 그곳에는 수십만 개의 은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 안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잠들어 있거나 이미 불타 사라진 뒤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크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 관측 가능한 우주. 인간은 이름을 붙였고 숫자를 계산했으며 모형을 세웠다. 그러나 COSMOS 웹필드가 나타난 순간 그 믿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화면 앞의 과학자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은 경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혼란 때문이기도 했다. 그 이미지는 단순히 더 먼 우주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작은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해왔는지를 드러냈다. 250시간이 넘는 관측으로 이어붙인 거대한 모자이크. 웹의 첫 해 관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야심적인 시도 중 하나였던 그 장면은 우주가 예상보다 넓다는 사실만을 말하지 않았다. 더 오래되고 더 조밀하며 더 밝고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미 복잡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현대 우주론은 초기 우주가 서서히 구조를 갖추어 갔다고 설명해왔다. 빅뱅 이후 물질은 식어갔고 밀도의 작은 차이들이 중력에 의해 자라났으며 시간이 흐르며 첫 별과 첫 은하가 생겨났다고 여겨졌다. 이 이야기는 우아했고 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웹이 드러낸 하늘은 그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빠르고 밀도 높은 세계처럼 보였다. 이 새로운 지도가 왜 세계관을 흔드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수십 년 동안 허블 울트라 딥필드, 하블 울트라 딥필드는 인류가 가진 가장 깊은 우주의 창이었다. 허블은 하늘의 극히 작은 한 지점을 11일 동안 바라보았고 그 결과 약 1만 개의 은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허블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우주가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어둠 속에도 은하들이 숨어있고 그 은하들은 각기 다른 나이와 모양과 역사를 지닌 채 빛의 화석처럼 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밤하늘의 검은 배경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아직 분해되지 않은 깊이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허블이 보여준 우주는 여전히 개념 안에 들어왔다. 압도적이었지만 인간의 상상은 어떻게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다. 작은 창 안의 1만 개의 은하. 그 숫자는 거대했지만 계산할 수 있었고 비교할 수 있었으며 설명 가능한 질서의 일부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주의 전체 규모를 추정했고 은하들의 분포와 진화를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도착했다. 웹은 허블과 같은 방식으로 우주를 보지 않는다. 인간의 눈이 감지하는 별빛, 즉 가시광선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에서 길게 늘어진 적외선의 속삭임을 듣는다. 아주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수십억 년 동안 공간이 늘어나는 과정을 지나며 파장이 길어지고 결국 고대의 붉은 신호로 변한다. 웹은 바로 그 오래된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도록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웹은
단순히 더 선명한 망원경이 아니다. 웹은 과거를 다른 언어로 읽는 장치다. 그것은 이미 식어버린 빛, 팽창하는 시공간 속에서 거의 사라질 듯 희미해진 신호, 우주나이의 대부분을 여행해온 흔적을 감지한다. 그래서 웹이 바라보는 어둠은 허블의 어둠과 다르다. 허블이 한때 텅 빈 하늘이라 여겼던 것과 비슷한 영역을 웹이 다시 바라보았을 때 결과는 예상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은하가 있었다. 숫자의 차이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감각 자체를 바꾸는 비약이었다. 우리가 깊은 우주라 부르던 곳은 사실 더 깊은 구조의 얕은 표면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초기 우주는 정말 희미하고 드문드문한 상태였는가? 첫 은하들은 정말 작은 원시 구조에서 천천히 성장했는가? 별들은 우리가 계산한 속도로만 태어났는가? 웹의 자료는 그 이야기에 균열을 냈다. 젊은 우주는 생각보다 붐볐고 빛났으며 놀라울 만큼 빠르게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었다. 수많은 은하들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일부는 예상보다 밝았고 일부는 예상보다 무거웠으며 또 일부는 아직 나타나기에는 너무 이른 형태적 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물론 하나의 이미지가 기존 우주론 전체를 즉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암시한다. 우리가 만든 초기 우주의 시간표에는 아직 비어있는 칸이 많다. COSMOS 웹필드의 충격은 단지 더 많은 은하를 발견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측의 규모가 바뀌면서 의미의 구조가 바뀐 사건이었다. 허블 울트라 딥 필드를 한 장의 종이에 인쇄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안에 1만 개의 은하가 점처럼 박혀 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감각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제 같은 해상도로 COSMOS 웹 필드를 펼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벽화에 가깝다. 폭이 13피트에 이르는 거대한 장면. 시야를 가득 채우는 구조와 빛의 흔적들. 점들이 아니라 도시처럼 밀집한 은하들의 풍경. 그 차이는 단순한 크기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다. 허블이 우리에게 깊이를 보여주었다면 웹은 밀도를 보여주었다. 허블이 먼 과거의 작은 창을 열었다면 웹은 그 창 주변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벽 전체를 드러냈다. 그곳에서 은하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놓인 구조물들처럼 보였다. 빛의 점들이 아니라 관계의 흔적이었다. 웹이 이어붙인 수천 장의 노출 이미지는 하나의 연속된 시야를 만들었다. 그 시야는 우주적 거리에서도 선명도를 유지한 채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은하를 담아낼 만큼 거대했다. 관측 자료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단면이었다. 한쪽에는 비교적 성숙한 은하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우주의 새벽에 가까운 빛들이 있었다. 그 안에서 과학자들은 우주를 흩어진 천체들의 모음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뿌려져 있지 않았다. 어떤 곳에는 조밀하게 모여 있었고 어떤 곳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져 있었으며 어떤 곳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허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었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 이른바 우주 거미줄의 윤곽이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충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의 감각이 놓여 있다. 우리가 작은 하늘 조각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이토록 많은 세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손끝으로 가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시야. 지상에서 보면 거의 무의미해 보이는 어둠의 한 점. 그곳이 수십만 개 은하의 무덤이자 탄생지이며 수십억 년의 역사가 겹쳐진 심연이었다. 우리가 보는 빛은 현재의 빛이 아니다. 그것은 도착한 과거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는 더 오래전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웹의 이미지는 공간의 지도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지도다. 화면의 한 부분은 우주의 비교적 늦은 장면을 보여주고 다른 부분은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의 흔적을 보여준다.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우주는 나이를 달리하며 존재한다. 이 사실은
언제나 인간의 직관을 배반한다. 우리는 하늘을 하나의 현재처럼 바라본다. 그러나 우주에서 현재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그 은하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수도 있는 시대의 잔상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대상 자체라기보다 대상이 남긴 시간의 메시지다. 웹은 그 메시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읽는다. 따라서 COSMOS 웹 필드는 단순히 더 큰 사진이 아니다. 그것은 관측 가능한 현실의 층을 더 깊게 벗겨낸 결과다. 우리가 어둠이라 부르던 곳에서 고대 은하들이 솟아나고 빈 공간이라 생각한 곳에서 구조가 드러나며 우주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건축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이 이미지는 침묵 속에서 기존의 확신을 해체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웹이 보여준 초기 우주가 우리의 모델 속 초기 우주보다 훨씬 더 활발해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린 우주가 희미하고 느리고 아직 덜 형성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관측된 은하들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밝았고 빠르게 별을 만들고 있었으며 때로는 이미 상당한 구조적 성숙함을 가진 듯 보였다. 물론 과학은 놀라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관측 자료는 검증되어야 하고 거리와 밝기, 질량 추정은 더 정밀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 먼 은하의 신호는 때때로 해석의 함정을 품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는 기존 모델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조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중함을 감안해도 웹의 이미지는 하나의 분명한 압력을 만들어냈다. 설명은 더 커져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우주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빅뱅, 우주의 팽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은하 형성의 중력적 성장이라는 큰 틀은 수많은 관측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틀 안에 세부 시간표, 특히 최초의 은하들이 얼마나 빨리 생겨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웹은 답을 제시하기보다 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점에서 COSMOS 웹의 첫 번째 의미는 겸손이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우주를 측정하려 했다. 별의 거리를 재고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우주의 나이를 추정했다. 우리는 점점 더 정밀한 숫자를 얻었고 그 숫자들로 현실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웹의 시야가 열린 순간 숫자 뒤에 남아있던 미지의 공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운 경이다. 우주는 단순히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주는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더 깊은 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렵다. 한때 가장 깊다고 여겼던 허블의 창은 이제 더 거대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깊다고 부르는 웹의 장면 역시 언젠가는 더 넓은 어둠 앞에서 작은 조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이미지는 아름답다.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지만 그 작은 존재가 만든 기계는 135억 년을 건너온 빛을 읽어낸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태어난 문명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 우주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다. 존재가 자신의 기원을 향해 눈을 뜨는 사건이다. COSMOS 웹필드는 우리에게 말한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다. 어둠은 침묵이 아니다. 가장 작은 하늘 조각조차 수많은 은하와 별, 탄생과 소멸, 중력과 빛의 긴 역사를 품고 있다. 우리가 바라본 것은 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부만으로도 충분했다. 우주가 우리가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오래되었으며 훨씬 더 낯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코스모스 웹 프로젝트의 규모는 단순한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웹이 우주를 향해 던진 가장 대담한 질문 중 하나였다. 망원경의 첫 관측 주기에서 250시간이 넘는 시간이 이 하나의 영역에 배정되었다. 천문학에서 관측 시간은 곧 가장 희귀한 자원이다. 그 시간을 이렇게 넓고 깊은 하늘의 한 조각에 집중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구조 자체를 다시 보려 했다는 뜻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두 개의 특별한 천체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은하, 하나의 블랙홀, 하나의 폭발을 추적하는 일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넓게,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연속된 시야 안에서 우주의 시간을 포착하는 것. 몇 억 년 된 어린 은하에서부터 훨씬 더 성숙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성장 과정을 거대한 단면으로 펼쳐 보이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약 78만 개가 넘는 은하가 목록화되었고 수십억 광년에 걸친 구조가 이전보다 훨씬 섬세한 형태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각각의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을 품을 수 있고 각각의 별은 행성과 먼지, 가스와 중력의 역사를 거느린다. 그러므로 이 한 장의 지도는 은하들의 목록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집합체였다.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완전히 분석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다. COSMOS 웹의 이미지는 한 번 보고 해석이 끝나는 사진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읽혀야 할 우주의 문서에 가깝다. 그 안에는 밝기, 색, 거리, 형태, 질량, 별 형성률, 은하 간 상호작용의 흔적들이 겹쳐 있다.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빛조차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하나의 역사다. 이전의 우주 지도는 종종 단편적이었다. 깊지만 좁거나 넓지만 얕았다. 먼 과거를 보여주면 시야가 작았고 넓은 영역을 보여주면 아주 희미한 고대 신호는 놓치기 쉬웠다. COSMOS 웹은 바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 했다.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우주의 과거를 고립된 장면이 아니라 연결된 풍경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 풍경 속에서 은하들은 더 이상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로 멀리 떨어진 빛의 점들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질서 안에서 배치된 구조물처럼 나타났다. 어떤 곳에서는 은하들이 밀집한 군집을 이루고 어떤 곳에서는 가느다란 흐름을 따라 이어졌다. 또 어떤 곳에서는 거의 텅 빈 공간이 넓게 벌어져 있었다. 우주는 무작위로 흩뿌려진 별들의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와 닮아 있었다. 은하들은 고대의 건물처럼 서 있었고 은하단은 거대한 중심지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그 사이로 필라멘트라 불리는 길고 희미한 구조가 뻗어나갔다. 마치 우주의 고속도로처럼 물질과 중력이 흐르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공허가 있었다. 도시의 외곽보다 더 깊고 사막보다 더 조용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빈자리였다. 이 비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COSMOS 웹이 보여준 것은 맥락이었다. 이전에는 개별 은하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은하가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은하는 밀집한 지역에서 성장했고 어떤 은하는 외딴 공간에서 조용히 진화했으며 어떤 은하는 거대한 흐름의 교차점에서 충돌과 병합을 거듭했다. 은하의 운명은 홀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주는 고립된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얽힌 생태계에 가깝다.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한다. 암흑물질의 분포는 은하들이 어디에 모이고 어디를 비워둘지 결정한다. 가스는 중력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별은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난다.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뿜어내며 성장을 조절한다. 하나의 은하는 언제나 더 큰 구조의 일부다. COSMOS 웹은 바로 그 구조를 처음으로 거대한 스케일에서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밤하늘에 흩어진 빛의 장식으로만 볼 수 없다. 그것은 건축이다. 살아있는 건축이다.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이 설계하고 가스가 채우고 별빛이 밝히고 폭발과 충돌이 다시 고쳐 쓴 거대한 구조물이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기존 이론을 곤란하게 만드는 천체들이 숨어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밝은 초기 은하들, 너무 이른 시기에 나타난 듯한 낯선 구조, 아직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형태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예외처럼 보이지 않았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여러 개의 신호처럼 보였다. 특히 나선 은하는 과학자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나선 팔은 단순히 빛나는 무늬가 아니다. 그것은 은하 내부의 회전, 밀도파, 별 형성, 중력적 안정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구조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우주에 너무 이른 시기에 이미 나타난다면 은하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안정되고 조직화되었다는 뜻일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은하의 성장 과정은 느린 축적에 가깝다. 작은 원시 은하들이 서로 합쳐지고 가스가 식으며 별들이 세대를 거듭해 태어나고 죽는다. 그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가 늘어나고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자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원반과 팽대부, 나선 팔 같은 구조가 자리 잡는다. 그러나 웹이 포착한 일부 은하들은 이 시간표를 앞질러 있었다. 물론 모든 이상 신호가 곧바로 새로운 물리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먼 은하의 질량과 나이는 추정에 의존하며 빛의 일부는 먼지, 별 형성률, 적색편이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웹의 깊은 시야 안에서 비슷한 종류의 긴장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모델의 세부를 다시 점검하라는 요구가 된다. COSMOS 웹이 드러낸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은 숫자 8을 닮은 충돌 구조였다. 두 은하가 서로의 중력권 안으로 파고들며 뒤틀리고 별과 가스의 흐름이 길게 늘어나며 그 사이 어딘가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대한 블랙홀이 은하의 중심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장면은 더 복잡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만약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 내부의 안정된 중심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격렬한 상호작용 속에서 빠르게 씨앗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지나치게 일찍 거대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측은 은하와 블랙홀의 공동 진화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열어젖힌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론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다. 우리는 아주 먼 과거에도 이미 태양 질량의 수억 배, 때로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을 본다. 문제는 시간이다. 그렇게 거대한 질량에 도달하려면 블랙홀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빠르게 먹고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성장률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웹의 관측은 이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초기 은하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면 그 중심 또는 주변의 블랙홀 역시 더 일찍, 더 빠르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은하가 먼저인가? 블랙홀이 먼저인가? 혹은 둘은 처음부터 서로를 밀어올리며 함께 자라난 것인가? COSMOS 웹의 데이터는 이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의 무게를 키운다. 이처럼 COSMOS 웹은 우주를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여준다. 은하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충돌하고 별을 만들고 때로는 별 형성을 멈춘다. 가스는 흘러 들어오고 다시 밀려나며 블랙홀은 빛보다 어두운 중심에서 주변 세계를 바꾼다. 한 프레임 안에 담긴 것은 정지된 우주가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움직여온 거대한 흐름이다.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 은하 하나하나를 넘어서야 한다. 왜 어떤 영역은 은하로 가득 차 있고 왜 어떤 영역은 공허한가? 왜 어떤 은하는 빠르게 별을 만들고 다른 은하는 이미 침묵에 들어갔는가? 왜 어떤 은하들은 이른 시기에 구조를 갖추고 어떤 은하들은 혼란스러운 덩어리로 남아있는가? 이 차이는 우주의 환경과 역사,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물리 과정에서 비롯된다. COSMOS 웹의 거대한 시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좁은 관측에서는 희귀한 천체가 우연히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지도에서는 그 천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얼마나 흔한지, 어떤 구조 근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외와 규칙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깊이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며 비교하는 일이다. 이 지도는 또한
은하들이 어떤 우주적 이유 속에서 자라는지 보여준다. 은하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충돌과 병합이 잦고 가스의 흐름도 복잡하다. 반대로 외딴 지역에서는 은하가 비교적 조용히 성장할 수 있다. 같은 나이의 은하라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COSMOS 웹은 우주의 성장사가 하나의 보편적 경로가 아니라 수많은 지역적 조건의 결과임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우주의 도시 지도처럼 읽힌다. 중심지는 뜨겁고 복잡하며 외곽은 느리고 희미하다. 길은 보이지 않는 중력의 흐름을 따라 뻗고 교차점에서는 은하들이 만나 서로를 뒤흔든다. 오래된 도시가 여러 시대의 건축을 한 곳에 품고 있듯이 COSMOS 웹의 하늘도 여러 시간대의 은하를 한 장면 안에 품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설계자가 없다. 우주의 건축가는 의도가 아니라 법칙이다. 중력, 팽창, 암흑물질, 가스, 냉각, 별의 폭발, 블랙홀의 피드백, 이 힘들이 서로 얽혀 거대한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칙들의 모든 조합을 아직 알지 못한다. 시뮬레이션은 점점 정교해졌지만 웹이 보여준 풍경은 때때로 그 시뮬레이션보다 더 빠르고 더 복잡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은 다시 시작된다. 관측이 이론보다 앞서 나갈 때 우주는 인간에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말한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더 많은 변수를 보라. 더 이른 시기의 물리 조건을 다시 계산하라. 별과 가스와 블랙홀의 상호작용을 더 섬세하게 보라. 우리가 놓친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데이터는 조용히 압박한다. 코스모스 웹의 장대함은 그래서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인간이 만든 관측 기술의 승리다. 너무 희미해서 사라질 듯한 빛을 모으고 수천 장의 노출을 맞추고 먼지와 노이즈를 걸러내며 우주의 깊은 구조를 하나의 이미지로 엮어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더 잘 보게 되었기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졌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하의 수를 세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무지를 세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밝은 점이 왜 그토록 일찍 나타났는지, 하나의 나선 구조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안정되었는지, 하나의 블랙홀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커졌는지, 각각의 질문은 단순히 천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처음 몇 억 년 동안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COSMOS 웹은 우주를 흩어진 조각에서 연결된 전체로 바꾸어 놓았다.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은하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거대한 필라멘트를 따라 흐르며 공허와 밀집 지역 사이에서 다른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본다. 우주는 더 이상 차갑게 멈춘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구조이며 아직 해석되지 않은 움직임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는 예측을 벗어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너무 밝은 은하, 너무 이른 나선, 너무 빠르게 자란 블랙홀, 너무 복잡한 충돌. 이들은 우주의 시간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훨씬 격렬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웹은 우리에게 더 큰 지도를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불안을 남겼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의 역사를 우리는 아직 첫 장도 완전히 읽지 못했다. 우주에는 한때 가장 뜨겁게 일하던 시간이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그 시기를 우주의 정오, 코스믹 눈이라 부른다. 빅뱅 이후 약 30억 년에서 40억 년이 흐른 뒤 지금으로부터 약 100억 년 전의 우주, 그때 은하들은 가장 격렬하게 별을 만들고 있었다. 우주는 조용히 팽창하는 어둠이 아니라 곳곳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거대한 용광로에 가까웠다. 그 시기의 은하들은 젊고 뜨거운 별들로 타올랐다. 푸른 빛을 내는 거대한 별들은 짧은 생애를 살며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냈고 성간가스는 압축되고 붕괴하며 새로운 별들의 씨앗이 되었다. 은하의 원반은 회전했고 나선 팔은 뒤틀렸으며 충돌하는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을 찢고 끌어당기며 새로운 별 형성의 폭풍을 일으켰다. 우주의 정오는
이름만큼 평온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정이었다. 은하들이 가장 빠르게 자라고 우주의 별빛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수많은 별이 태어났고 수많은 별이 죽었으며 초신성 폭발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다.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은 그렇게 은하의 내부를 오가며 다음 세대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되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시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포착했다. 웹의 적외선 눈은 먼지에 가려진 별 형성 지역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빛의 잔향을 읽어냈다. 그 결과 우주의 정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별이 많이 태어난 시대가 아니었다. 은하들이 빠르게 조직되고 충돌하고 때로는 갑자기 침묵에 빠지는 시대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미 정교한 구조를 갖춘 거대한 나선 은하들이었다. 나선 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하 내부의 가스가 안정적으로 회전하고 별들이 원반을 이루며 중력의 파동이 장기간에 걸쳐 팔 모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웹은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잘 정돈된 은하들을 보여주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발견은 기존의 성장 서사에 균열을 냈다. 우리는 은하들이 작은 덩어리에서 출발해 충돌과 병합을 거치며 서서히 커졌다고 설명해왔다. 초기에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오늘날과 비슷한 구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웹이 본 일부 은하들은 그 시간표를 앞질러 있었다. 마치 우주가 정해진 속도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서둘러 완성한 것처럼 보였다. 더 깊은 혼란은 이미 별 형성을 멈춘 은하들에서 찾아왔다. 우주의 정오는 별 탄생에 황금기여야 했다. 가스는 풍부했고 은하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전체 우주는 새 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을 넉넉히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웹은 이미 꺼진 은하들을 발견했다. 더 이상 별을 거의 만들지 않는 조용하고 무거운 은하들이었다. 이런 은하들을 친치드 은하, 즉 별 형성이 억제되거나 중단된 은하라고 부른다. 문제는 그 시기다. 우주가 아직 활발하게 별을 만들던 시대에 어떤 은하들은 이미 에너지를 잃고 침묵에 들어가 있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스가 너무 빨리 소진되었는가? 초대질량 블랙홀의 활동이 은하 내부의 가스를 밀어냈는가? 혹은 주변 환경이 은하의 성장을 갑자기 차단했는가? 이 관점에 따르면 은하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일 수 있다. 어떤 은하들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별을 만들고 곧바로 스스로의 연료를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중심부의 블랙홀이 강력한 제트를 뿜어 가스를 가열하거나 내쫓았을 수도 있다. 거대한 은하단 환경 속에서 가스 공급이 끊기며 성장이 멈췄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답은 확정되지 않았다. 웹이 보여준 우주의 정오는 그래서 하나의 단순한 절정이 아니다. 그것은 불균형의 시대다. 어떤 은하들은 미친 듯이 별을 만들고 어떤 은하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구조를 갖추며 또 어떤 은하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죽음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간다. 같은 시대에 탄생과 성장, 질서와 소멸이 함께 존재한다. 우주는 일정한 속도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곳곳에서 다른 속도로 타오르는 불길에 가깝다. 이 시기의 충돌 장면들도 웹의 눈앞에서 새롭게 살아났다. 은하들이 서로를 스쳐 지나가거나 정면으로 부딪힐 때 별들은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스와 먼지는 다르다. 거대한 분자 구름들은 압축되고 흔들리며 그 압력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난다. 충돌은 파괴이면서 동시에 출산이다. 우주의 정오는 그런 충돌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뒤틀린 원반, 길게 늘어진 꼬리, 밝게 타오르는 중심부, 비정상적으로 강한 별 형성 지역. 각각의 형태는 은하가 겪은 중력적 사건의 흔적이다. 은하는 조각상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 모양 안에는 충돌의 방향, 가스의 흐름,
블랙홀의 활동,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된 만남과 분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주의 정오를 지나 더 멀고 더 오래된 어둠 속으로 시선을 밀어넣었다. 그곳은 우주의 새벽, 코스믹 던이라 불리는 시대다. 빅뱅 이후 불과 몇 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 첫 별들이 어둠을 찢고 태어나고 첫 은하들이 원시적인 형태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라 여겨졌던 세계다. 천문학자들은 그 시대의 은하들이 작고 희미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을 만들 가스는 있었지만 그것이 대규모 은하로 성장하고 무거운 별들이 살고 죽으며 화학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의 새벽은 갓 불을 붙이기 시작한 작은 불씨들의 시대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웹이 본 것은 그런 그림과 달랐다. 우주의 새벽 깊은 곳에서 밝고 무거운 은하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밝기는 단순히 작은 별무리의 수준을 넘어섰고 그 질량 추정은 기존 모델이 허용하는 범위를 불편하게 밀어붙였다. 우주가 막 깨어나던 시기에 이미 성숙한 시스템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클래스 14와 메이지의 14, 메이지에스 14 같은 은하 후보들은 이 충격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이들은 빅뱅 이후 약 2억 8천만 년에서 2억 9천만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의 빛으로 해석된다.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이지만 우주의 역사 전체로 보면 거의 첫 숨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첫 숨결 속에 이미 밝은 은하가 있었다. 이 사실은 단순히 먼 은하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다. 별은 태어나고 빛나고 죽는다. 특히 무거운 별들은 짧게 살지만 그 죽음은 우주를 바꾸는 사건이 된다. 초신성 폭발이나 강력한 항성풍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주변으로 흩뿌리고 그 원소들은 다음 세대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된다. 화학적 복잡성은 별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웹이 포착한 초기 은하들에서는 탄소와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의 흔적이 암시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탄소나 질소 같은 원소는 별 내부의 핵융합과 별의 죽음을 거쳐야 충분히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런 원소가 이른 은하에서 보인다면 그보다 앞선 별의 세대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그 말은 더욱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진다. 빅뱅 이후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첫 별들이 태어났고 그중 일부는 빠르게 생애를 마쳤으며 그 자네가 다시 새로운 별과 은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주의 첫 화학 공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훨씬 빠른 속도로 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천문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긴장에 놓인다. 이 긴장은 계산의 긴장이기도 하다. 은하의 밝기와 질량, 별 형성률, 원소 함량을 모두 기존 우주론의 시간표 안에 넣으려 하면 어떤 항목들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별이 너무 빨리 많이 태어났고 무거운 원소가 너무 일찍 나타났으며 은하의 구조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 각각은 조정 가능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나타날 때 문제는 더 깊어진다. 일부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초기 은하의 빛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별의 질량 분포, 즉 초기 우주에서 어떤 질량의 별들이 주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가정이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 먼지의 양, 별 형성의 효율, 블랙홀의 기여, 중력 렌즈 효과 같은 요소들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택하든 웹의 자료는 초기 우주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어쩌면 최초의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 매우 달랐을지 모른다. 금속 원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별들은 훨씬 더 무겁고 더 뜨겁고 더 짧은 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별들이 빠르게 죽으며 우주를 화학적으로 오염시켰다면 뒤따르는 은하들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복잡해졌을 수 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능성은 우주의 새벽을 다시 상상하게 만든다. 또 다른 가능성은 블랙홀이다. 초기 은하의 밝기 가운데 일부가 별빛만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서 나온 것이라면 은하의 질량과 별 형성률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그렇게 이른 시기에 이미 성장했는가?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른 수수께끼가 나타나는 셈이다. 웹의 관측은 우주의 새벽을 낭만적인 시작이 아니라 빠른 전환의 시대처럼 보이게 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단순한 원소에서 복잡한 화학으로, 작은 밀도 요동에서 은하의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압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주는 느리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갑자기 불붙은 것처럼 보인다. 그 속도는 우리의 이론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재이온화다. 첫 별과 은하가 내뿜은 강력한 빛은 주변의 중성수소를 다시 이온화시키며 우주의 투명도를 바꾸었다. 우주의 새벽은 단지 별이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빛에 의해 다시 변화한 시대였다. 초기 은하들이 예상보다 밝고 많았다면 재이온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림도 수정될 수 있다. 웹이 제공한 자료는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어떤 은하가 얼마나 많은 자외선 빛을 만들었는지, 그 빛이 은하 밖으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주변 가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은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 전체가 언제, 어떻게 어둠에서 투명한 빛의 세계로 바뀌었는지를 묻는 문제다. 우주의 정오와 우주의 새벽은 서로 다른 시대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 새벽에 처음 태어난 별들은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그 원소들은 다음 세대 은하의 재료가 된다. 초기 은하의 성장 속도는 정오 시기의 은하 폭발을 준비한다. 그리고 정오의 거대한 별 형성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형태와 화학적 풍부함을 남긴다. 우주의 역사는 끊어진 장면들의 모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의 발견은 단순한 과거 탐사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기원 조사다. 오늘날 은하들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왜 어떤 은하들은 별을 만들고 어떤 은하들은 침묵하는지, 왜 무거운 원소가 이토록 널리 퍼져 있는지, 왜 초대질량 블랙홀이 거의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에 자리하는지, 그 답은 우주의 가장 이른 시간 속에 묻혀 있다. 웹이 우주의 정오에서 본 것은 통제되지 않는 생산성이었다. 너무 많은 별, 너무 빠른 성장, 너무 다양한 운명. 웹이 우주의 새벽에서 본 것은 예상 밖의 성숙함이었다. 너무 밝은 은하, 너무 이른 화학적 흔적, 너무 빠르게 진행된 복잡성. 두 시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주는 우리의 모델보다 더 빠르게 자신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신중해야 한다. 과학은 경이와 의심 사이에서 움직인다. 모든 초기 은하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거리와 질량과 원소 함량은 더 많은 분광 관측을 필요로 한다. 어떤 발견은 수정될 수 있고 어떤 해석은 더 보수적인 설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웹은 초기 우주의 복잡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깊은 충격은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어떤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어떤 과정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어떤 은하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성장했지만 어떤 은하들은 짧은 시간 안에 별을 만들고 스스로를 닫아버렸다. 시간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구조가 자라는 속도는 장소마다 달랐다. 우주의 새벽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한 서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사건으로 가득한 첫 장이다.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원소를 남기고 은하를 밝히고 블랙홀의 씨앗을 키우며 우주의 투명도를 바꾸던 시기. 그 모든 일이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 속에 압축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훨씬 더 격렬한 과정으로 다시 그려야 한다. 그리고 우주의 정오는 더 이상 단순한 절정이 아니다. 그것은 새벽의 결과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시대다. 초기의 작은 차이들이 은하의 운명을 가르고 첫 별들의 화학적 유산이 새로운 세대의 별을 만들고 블랙홀과 가스의 상호작용이 은하를 살리거나 침묵시킨다. 웹은 이 거대한 연쇄를 한층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주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끝없이 되먹임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더욱 날카롭다. 우주의 첫 별들은 언제 태어났는가? 초기 은하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빛났는가? 무거운 원소들은 얼마나 이른 시기에 퍼졌는가? 별 형성을 멈춘 은하들은 왜 그렇게 빨리 침묵했는가?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웹은 이 질문들에 최종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웹이 열어젖힌 우주의 정오와 새벽은 하나의 차가운 결론을 향해 우리를 이끈다. 우주는 느린 예열 끝에 지금의 복잡성에 도달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별과 은하와 블랙홀은 서로를 밀어올리며 빠르게 진화했을지 모른다. 어둠은 오래 지속된 침묵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이미 빛이 너무 빠르게 준비되고 있었다. 웹이 포착한 것은 단순히 우주 안에 떠있는 수많은 천체가 아니었다. 더 깊은 의미에서 그것은 우주 자체의 구조였다. 은하 하나하나를 넘어 그 은하들이 어디에 모이고 어디를 비워두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어떤 경계에서 끊어지는지, 그 거대한 배열이 처음으로 선명한 형태를 얻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를 어둠 속의 점들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뼈대 위에 놓인 듯 이어져 있었다. 수억 광년에 걸쳐 뻗은 필라멘트, 중력에 묶여 조밀하게 모인 은하단,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공허. 이 모든 구조가 한 장의 지도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드러냈다. 우주는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조직하는 거대한 그물이었다. 이 구조를 우리는 우주 거미줄 커스믹 웹이라 부른다. 이름은 부드럽지만 그 의미는 거대하다. 우주 거미줄은 은하들이 놓이는 배경이 아니라 물질이 우주적 규모에서 배열되는 방식 그 자체다.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의 골격을 따라 가스가 흐르고 그 가스가 냉각되며 별과 은하를 만든다. 빛나는 은하들은 그 보이지 않는 구조 위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다. COSMOS 외부 이미지는 이 거미줄을 가장 풍부하고도 포괄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전에도 우리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알고 있었다. 은하 조사와 시뮬레이션은 필라멘트와 공허, 초은하단의 존재를 예측하고 확인해왔다. 그러나 웹의 관측은 그 구조를 더 먼 과거, 더 깊은 시간 속에서 들여다보게 했다. 우주 거미줄이 단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완성된 건축물을 보는 것과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는 것은 다르다. 오늘날의 우주 거미줄은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이 일한 결과다. 그러나 웹은 더 어린 우주에서 그 뼈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은하들이 어떻게 그 선을 따라 흐르며 물질이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에서 비워지는지를 보여준다. 우주의 구조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흔적이다. 필라멘트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곳은 물질의 강이다. 가스와 암흑물질, 은하들이 거대한 중력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필라멘트가 만나는 교차점에서는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자라난다. 그곳은 우주의 대도시와 같다. 은하들이 충돌하고 병합하며 가스가 압축되고 별 형성이 촉진되며 중심부의 블랙홀들이 에너지를 뿜어낸다. 구조는 은하의 운명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반대로 공허는 단순한 빈칸이 아니다. 그곳은 우주의 침묵이 넓게 펼쳐진 영역이다. 은하가 거의 없고 물질 밀도가 낮으며 별빛도 드물다. 그러나 공허 역시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엇이 모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비워졌는지도 보아야 한다.
우주 거미줄은 필라멘트와 은하단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거대한 부재까지 포함한다. 웹의 거대한 시야는 이러한 대비를 한 번에 보여준다. 밀집 지역과 공허, 밝은 은하와 희미한 은하, 성숙한 구조와 초기 구조가 같은 지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소스모스 웹의 힘이다. 하나의 특이한 천체만 보았다면 그것은 예외일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지도 안에서 그 천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예외와 규칙 사이의 경계가 드러난다. 우주의 구조를 보는 일은 곧 우주의 기억을 읽는 일이다. 오늘 은하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말해준다. 아주 작은 차이들이 중력에 의해 증폭되며 거대한 구조가 되었고 그 구조 위에서 은하와 별, 블랙홀이 태어났다. 우주의 시작에 가까운 미세한 흔들림은 수십억 년 뒤 거대한 필라멘트와 공허로 번역되었다. 이 점에서 COSMOS 웹은 단지 천문학적 이미지가 아니라 우주론의 시험지다. 우리가 가진 모형은 초기 우주의 작은 밀도 차이, 암흑물질의 분포, 우주의 팽창 속도, 가스의 냉각과 별 형성 과정을 결합해 오늘날의 구조를 설명한다. 그런데 웹이 보여준 초기 은하들이 너무 밝고 너무 무겁고 너무 정돈되어 있다면 그 시험지는 예상보다 어려워진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다. 초기 은하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그들은 너무 많은 별을 가진 듯 보인다. 일부는 화학적으로 이미 풍부하고 일부는 구조적으로 너무 안정되어 있다. 또 일부는 별 형성을 이미 멈춘 듯 보인다. 각각의 관측은 개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특징이 함께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은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형성되었는가? 초기 우주의 가스는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별로 바뀌었는가? 암흑물질의 작은 구조들이 더 일찍 은하의 씨앗을 만들었는가? 혹은 최초의 별들이 지금의 별들과 달라 훨씬 더 많은 빛과 무거운 원소를 짧은 시간 안에 남겼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세부 조정이 아니라 초기 우주의 작동 방식을 다시 묻는다. 초대질량 블랙홀도 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너무 이른 시기에 거대한 블랙홀들은 오래전부터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왔다. 블랙홀이 성장하려면 물질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먹는 속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빛과 복사가 주변 물질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우 이른 우주에서 이미 거대한 블랙홀이 보인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블랙홀의 씨앗이 처음부터 컸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별의 붕괴가 아니라 거대한 가스구름이 직접 붕괴해 훨씬 무거운 초기 블랙홀을 만들었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기 우주의 환경이 블랙홀에게 더 빠른 성장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밀도가 높고 가스가 풍부하며 은하 충돌이 잦은 조건에선 블랙홀 성장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아직 완전히 확정된 답은 아니다. 웹의 관측은 이 모든 가능성을 더 절박하게 만든다. 만약 초기 은하들이 빠르게 성장했다면 그 안의 블랙홀들도 빠르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블랙홀이 먼저 강력하게 성장해 은하의 별 형성과 가스 흐름을 조절했을 수도 있다. 은하와 블랙홀은 서로의 결과이면서 원인일지 모른다. 이 관계의 순서를 밝히는 일은 초기 우주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주의 팽창과 시간표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표준 우주론은 매우 성공적이다. 우주 배경 복사, 원소의 비율, 은하들의 대규모 분포, 우주의 가속 팽창 등 많은 관측을 설명한다. 그러나 초기 은하들의 예상 밖 성숙함은 그 틀 안에서 세부 과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다. 우주론에 큰 뼈대가 남아있더라도 그 안의 성장 속도는 다시 계산되어야 할지 모른다. 이때 과학은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놀라운 관측이 곧바로 혁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먼 은하의 빛은 희미하고 그 거리를 확정하려면 분광학적 확인이 필요하다. 질량은 별빛의 해석에 의존하고 밝기는 먼지와 별의 나이, 블랙홀의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천체는
처음 생각보다 덜 극단적인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웹의 자료는 기존 설명에 분명한 압력을 가한다. 그 압력은 이론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주론은 관측과 함께 성장한다.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보여주었을 때 인간은 정적인 우주를 버려야 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었을 때 빅뱅은 강력한 증거를 얻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제기되었을 때 우주의 미래에 대한 그림은 다시 바뀌었다. 웹 역시 그런 전환의 문턱에 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전환은 조금 다르다. 웹이 보여준 것은 하나의 숫자나 단일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은하, 너무 이른 구조, 너무 빠른 화학적 성숙, 너무 거대한 블랙홀, 너무 복잡한 우주 거미줄의 조합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국소적이지 않다. 우주의 어린 시절 전체가 예상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효율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능성은 별 형성 이론을 흔든다. 별은 가스가 중력으로 붕괴하면서 태어난다. 그러나 가스가 별로 바뀌는 효율은 매우 복잡한 물리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냉각, 난류, 자기장, 초신성 폭발, 복사 압력, 블랙홀의 피드백, 이 모든 요소가 별의 탄생을 돕거나 방해한다. 초기 우주에서 이 균형이 오늘날과 달랐다면 별 형성의 속도 역시 달랐을 것이다. 특히 금속 원소가 거의 없던 초기 환경은 별의 성질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문학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가리킨다. 금속이 적으면 가스의 냉각 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더 무거운 별들이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별들은 짧게 살며 강하게 빛나고 빠르게 폭발해 주변을 풍부하게 만든다. 초기 우주의 속도는 첫 별들의 성질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은하의 구조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선 팔과 원반, 중심 팽대보 같은 형태는 시간이 흐르며 안정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웹이 너무 이른 시기에 정돈된 구조를 계속 보여준다면 은하, 원반이 형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 가스가 은하로 유입되는 방식, 병합의 빈도, 회전운동의 안정성에 대한 가정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쯔치드 은하의 존재는 또 다른 난제다. 별 형성이 멈추려면 가스가 사라지거나 가열되거나 은하 밖으로 밀려나야 한다. 보통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 우주에서 이미 별 형성이 중단된 무거운 은하가 존재한다면 은하를 죽이는 과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작동했을 수 있다. 탄생만 빠른 것이 아니라 침묵도 빠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한 부드러운 곡선이 아닐 수 있다. 은하들은 천천히 자라다가 천천히 식어간 것이 아니라 짧은 폭발과 급격한 전환을 반복했을지 모른다. 별 형성은 순간적으로 치솟고 블랙홀은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며 가스 공급은 환경에 따라 끊기고 다시 이어진다. 우주의 시간표는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 수많은 균열과 도약으로 이루어진 기록일 수 있다. 코스모스 웹은 이 복잡성을 공간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영역에서는 은하들이 밀집해 빠르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외딴 은하들이 느린 진화를 이어간다. 필라멘트의 교차점에서는 성장과 충돌이 집중되고 공허의 가장자리에서는 물질이 희박한 조건 속에서 다른 역사가 펼쳐진다. 우주는 하나의 평균값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치와 환경이 시간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꾼다. 현대 우주론 시뮬레이션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다. 암흑물질의 중력, 가스의 흐름, 별 형성, 초신성, 블랙홀 피드백까지 계산해 가상의 우주를 만든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언제나 가정 위에 세워진다. 웹이 보여준 초기 우주의 풍경이 시뮬레이션과 어긋난다면 그 어긋남은 우리가 넣지 않은 물리 과정의 흔적일 수 있다. 물론 미지의 물리학을 서둘러 선언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더 좋은 관측과 더 정교한 모델만으로 긴장이 줄어든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은 종종 이런 불편한 차이에서 시작되었다.
예상과 관측이 어긋나는 지점, 설명이 약간 모자라는 지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가 같은 방향으로 불안을 만드는 지점, 그곳에서 새로운 이해가 자라난다. 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답이 아니라 문제일지도 모른다. 78만 개가 넘는 은하가 담긴 한 조각의 하늘은 우주의 풍요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이론이 감당해야 할 질문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각각의 은하는 하나의 데이터이며 각각의 데이터는 초기 우주에 대한 가정과 맞부딪힌다.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주는 다시 낯설어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를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우리는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고 은하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측정하며 우주의 나이와 구성 성분을 추정한다. 그러나 웹은 이해의 끝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의 입구에 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식은 우주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 우주 거미줄의 선명한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고도 차갑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중력의 작업을 보여준다. 어떤 의도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물질은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모였고 빛은 별에서 태어났으며 은하들은 충돌하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났다.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중심이 아니다. 관찰자일 뿐이다. 그러나 관찰자라는 사실은 작지 않다. 우리는 이 거미줄의 아주 작은 한 지점, 보잘것없는 은하의 평범한 별 주변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들어진 의식은 이제 우주의 뼈대를 바라보고 있다. 자신이 속한 구조를, 자신의 기원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수십억 광년 너머에서 읽어내고 있다. 이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한 방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COSMOS 웹이 드러낸 우주는 조용한 광활함이 아니다. 그것은 역동적인 생태계다. 필라멘트와 공허, 은하단과 블랙홀, 별의 탄생과 죽음, 가스의 유입과 방출이 서로 얽혀 있다. 그 힘들의 일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아직 희미하다. 우리는 그 구조의 윤곽을 보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규칙을 알지는 못한다. 결국 웹의 지도는 오래된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더 넓은 이해를 요구한다. 초기 우주는 느리고 단순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은하들은 더 빨리 태어나고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침묵했을 수 있다. 블랙홀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우주의 건축에 깊이 관여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은하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수정 중인 역사다. 웹이 보내온 빛의 조각들은 우주론자들에게 초기장을 다시 쓰라고 요구한다. 어떤 문장은 유지될 것이고 어떤 문장은 고쳐질 것이며 어떤 문장은 완전히 새로 쓰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더 빠르게, 더 깊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COSMOS 웹은 단순한 관측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경고가 된다. 우리가 만든 모델은 우주를 담기 위한 그릇이지만 우주는 언제나 그 그릇보다 크다. 한 장의 이미지 안에 78만 개가 넘는 은하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이론과 상상력에 균열을 낸다. 웹은 우주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선명함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둠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웹이 보여준 우주의 진정한 규모는 하나의 숫자로 붙잡히지 않는다. 78만 개가 넘는 은하, 135억 년을 건너온 빛, 수십억 광년에 걸쳐 이어진 구조. 이런 숫자들은 분명 거대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숫자는 우주의 크기를 설명하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어느 순간 그 숫자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 그때 남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관점의 붕괴다. 우리는 거대한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산맥, 바다, 행성, 별, 은하. 그러나 우주는 언제나 우리가 만든 비교를 넘어선다.
한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을 수 있고 그 별들 가운데 일부는 행성을 거느린다. 그 행성들에는 바다와 대기, 얼음과 암석, 아직 아무도 이름 붙이지 못한 역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은하가 한 장의 작은 하늘 조각 안에 수십만 개씩 놓여 있다. 그 사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의 풍경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웹의 이미지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어둠의 한 점은 실제로는 시간과 물질과 빛이 압축된 심연이다. 그 안에는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충돌과 침묵, 블랙홀의 성장과 가스의 흐름이 겹겹이 쌓여 있다. 더 깊은 충격은 이 거대한 지도가 전체가 아니라는 데 있다. 코스모스 웹은 가장 크고 깊은 관측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보여준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물방울에 가깝다. 하지만 그 물방울 안에서조차 거의 100만 개에 가까운 은하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나머지 어둠에는 얼마나 많은 세계가 숨어 있는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은하는 저마다의 질량과 형태, 별 형성의 역사와 화학적 진화를 가진다. 어떤 은하는 아직 별을 만들고 있고 어떤 은하는 오래전에 빛의 생산을 멈추었다. 어떤 은하는 거대한 블랙홀의 에너지에 흔들리고 어떤 은하는 공허의 가장자리에서 느리고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우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의 총합이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지구의 역사는 극히 작다. 태양은 은하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별이고 지구는 그 별 주위를 도는 작은 암석 행성이다. 생명은 그 표면의 얇은 층에서 잠시 피어났고 인간은 그 생명의 긴 역사에서도 아주 늦게 등장했다.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시간은 우주의 시간표에서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인간은 망원경을 만들었다. 빛을 모으고 파장을 분석하고 적외선의 희미한 신호를 해석하며 자신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우주적으로는 거의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만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을 읽으려 한다. 그러나 그 모순 속에 인간 지성의 비극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다. 웹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지 더 선명한 사진이 아니다. 그것은 위치 감각의 변화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다. 사실 처음부터 중심에 있지 않았다. 코페르니쿠스 이후 인간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은하의 발견 이후에는 태양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웹의 이미지는 그 겸손을 한층 더 깊은 수준으로 밀어넣는다. 한 조각의 하늘 안에 78만 개가 넘는 은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중심도 아니고 전형적이지도 않으며 어쩌면 특별하다고 말하기조차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향해 질문할 수 있다. 관찰자의 자리는 왕좌가 아니라 창문이다. 그 창문 너머에서 웹은 너무 이른 은하들을 보여주었다. 너무 밝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빨리 구조를 갖춘 세계들. 별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태어나고 죽었으며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의 첫 장면 속에 이미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블랙홀은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이른 곳에서 성장의 신호를 보냈고 은하들은 우리가 허락한 시간보다 빨리 성숙해 보였다. 이 모든 발견은 우주의 시작을 다시 읽으라고 요구한다. 우리는 한때 초기 우주를 누리고 단순한 무대로 상상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밀도 차이가 자라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은하와 별과 복잡한 구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웹이 보여준 것은 더 압축된 역사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났고 더 이른 시기에 더 복잡한 구조가 나타났을 가능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론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학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관측은 더 많은 자료로 수정될 것이고 어떤 후보 천체는 다른 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리와 질량, 원소 함량과 밝기에 대한 추정은 계속 정밀해질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웹은 우주의 초기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더 밀도 높고 더 낯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나의 결산이다. 우리가 세운 모형들이 틀렸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모형들이 담아야 할 현실이 더 커졌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주는 인간의 이론에 맞추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은 우주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조금씩 형태를 고쳐갈 뿐이다. 웹의 관측은 그 그림자가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고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COSMOS 웹의 이미지는 하나의 지도인 동시에 하나의 신문이다. 이 많은 은하들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생겨났는가? 첫 별들은 언제 태어났고 얼마나 무거웠으며 얼마나 빠르게 죽었는가?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서 조용히 자란 것인가? 아니면 초기부터 은하의 운명을 뒤흔든 능동적인 힘이었는가? 우주 거미줄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뼈대를 갖추기 시작했는가?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답이 단지 먼 은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 철과 질소는 모두 별의 내부와 죽음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의 암석과 바다, 생명체의 화학도 우주의 긴 진화 과정의 결과다. 초기 우주의 별들이 언제 어떻게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역사에서 태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인간은 우주를 밖에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다. 우리를 이루는 물질은 오래된 별들의 잔해이고 우리의 행성은 성간 먼지와 가스가 다시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러므로 웹이 과거의 은하를 바라볼 때 그것은 완전히 낯선 것을 보는 동시에 우리의 가장 먼 기원을 보는 일이다. 우주의 역사는 우리와 무관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를 가능하게 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이 이미지는 인간을 위로하기보다 차갑게 만든다. 너무 많은 세계가 있다. 너무 많은 별이 있고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갈등, 우리의 기억은 이 거대한 규모 앞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저 팽창하고 식고 모이고 타오르고 다시 어두워진다. 그러나 바로 그 차가움 때문에 우주의 아름다움은 더 깊어진다. 어떤 목적도 없는 곳에서 구조가 태어나고 어떤 의도도 없는 곳에서 별빛이 생겨나며 어떤 중심도 없는 공간에서 복잡성이 자라난다. 중력은 물질을 모으고 핵융합은 빛을 만들며 폭발은 새로운 원소를 흩뿌린다. 그리고 그 긴 사슬의 어느 지점에서 우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냈다. 웹의 이미지는 그 눈이 본 가장 깊은 장면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다. 가장 크고 깊은 지도조차 전체의 작은 틈일 뿐이라면 앞으로 열릴 어둠은 상상보다 훨씬 넓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더 오래된 은하, 더 희미한 빛, 더 이상한 블랙홀, 더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우주는 아직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긴 시간을 요구한다. COSMOS 외부의 자료는 단숨에 해석될 수 없다. 수많은 은하의 거리와 성질을 분류하고 후보 천체를 검증하고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며 초기 우주의 물리 조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한 장의 이미지는 수십 년의 연구가 될 수 있다. 우주의 빛은 한순간에 도착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의 세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작아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과학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의 중심성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며 태양이 특별하지 않고 은하수도 유일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대 역시 우주의 역사에서 짧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웹은 그 겸손의 다음 장을 열었다. 하지만 겸손은 침묵과 다르다. 우리는 작지만 질문한다. 우리는 주변부에 있지만 바라본다. 우리는 우주의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그 일부를 읽어낸다. 모래알 만큼 작은 하늘 조각에서 수십만 개의 은하를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제한된 시야가 얼마나 멀리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웹이 남긴 가장 깊은 역설이다. 우주는 인간을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작게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의 질문을 우주적 규모로 확장한다. 우리는 더 이상 별빛을 신화로만 읽지 않는다. 그 빛의 파장을 재고 그 안의 원소를 분석하며 그 빛이 출발한 시간을 계산한다. 과거는 이제 상상이 아니라 데이터가 된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신비는 사라지지 않고 더 정교해진다. COSMOS 웹의 한 프레임 안에는 과학과 철학이 함께 놓여 있다. 과학은 그 은하들의 거리와 질량, 나이와 발길을 묻는다. 철학은 그 풍경 앞에서 인간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가? 왜 아무런 실용적 필요도 없어 보이는 135억 년 전의 빛을 추적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생존을 넘어서 존재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본능일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원을 묻는다. 그리고 어둠은 비어있지 않다는 방식으로 대답한다. 그곳에는 이미 은하들이 있고 별들이 있으며 죽은 별들이 남긴 원소와 블랙홀이 남긴 흔적, 중력이 만든 거대한 구조가 있다. 우리가 공허라고 부른 것은 단지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깊이였을 뿐이다. 웹은 그 깊이의 일부를 열어보였다. 마지막으로 남는 진실은 단순하지만 견디기 어렵다. 우주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복잡해졌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빛났다. 그 안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은하들이 있고 아직 해석되지 않은 구조들이 있으며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과정들이 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거대한 어둠 속에 띄운 작은 등불에 가깝다. 그러나 그 등불은 무의미하지 않다. 작은 빛 하나가 어둠 전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빛은 방향을 만든다. 웹이 보여준 한 조각의 하늘은 우주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다시 질문해야 하는지, 어떤 확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한 장의 이미지는 때로 하나의 시대를 바꾼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천체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면이었다. 인간이 만든 이론과 우주가 실제로 품고 있는 복잡성 사이의 조용한 대면. 우리가 읽었다고 믿었던 우주의 첫 장이 사실은 여백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그리고 가장 깊이 바라본 곳조차 여전히 전체의 작은 창문일 뿐이라는 차가운 사실. 우주는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넘쳐난다. 빛으로, 시간으로, 은하로, 죽은 별의 잔해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별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언어보다 오래된 역사로 넘쳐난다.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남아있고 우리는 이제 막 그 표면을 읽기 시작했다. 한 조각의 하늘에서 이토록 많은 것을 발견했다면 아직 보지 못한 어둠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 질문은 답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주를 바라보는 일의 본질이다. 완전한 설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미지 앞에서 다시 질문을 시작하는 것. 웹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을 다시 보여주었다. 우리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했던 시작, 너무 멀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시작,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수많은 시작들을